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 관리를 같이 공부하게 될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개강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바로 진도를 들어가지는 않고 짧게 우리 한번 오리엔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거의 사담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한번 좀 오리엔테이션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가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6가지 자료인데 누락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우선 강의 계획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제 프로필 옆에 QR코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QR코드는 작년 QR코드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합격한 분들의 그 어떤 합격 노하우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미리 다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지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요럴 때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한번 전자칠판 자료 같이 보세요. 자, 우리가 합격 수준으로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는 신림동이 이제 4번의 사이클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0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되는데 0순환은 정말 이제 그 취지가 개념이에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젖어들고 알고 물론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개념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 개념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다면 지금은 1순환이죠. 1월, 2월, 3월 상당히 이제 긴 기간인데 이때는 개념과 지도 찾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서 약간 이제 내용에 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많이 맞추셔서 살붙이는 과정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달 동안 11회 강의로 우리가 내용에 살붙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5월에는 하프 모의고사 그리고 나머지는 풀 모의고사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만일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이제 인사관리 공부할 때 가장 큰 불안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신림동에서 한 10년 이상 강의를 해왔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물론 최대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시고 정말 영혼을 끌어서 영끌을 해서 정말 2순환, 3순환까지 하시되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문제 하나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성력을 높이셔야 돼요. 구성력. 그래서 맨 마지막 2순환, 3순환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 자료 최대한 영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련된 것을 빨리 찾아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레고처럼 조립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관점을 두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바로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나만 모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해 정말 많은 사람 보아왔습니다. 최대한 공부하신 다음에 한 문제 정도는 그리고 이제 2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재료에서 최대한 끌어가지고 써도 교수님이 너무 이상한 점수 안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2월, 3월에 가장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좋아야 나중에 구성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1, 2, 3월 달에는 개념 확인하시고 이제 세부적인 유형, 기법, 장단점, 공원 한계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조금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 재료 최대한 긁어
긁어 모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자료 중에 제가 아마 피카소의 연작 판화, 황소 그림을 제가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늘 조금 많죠. 우선은 세 번째 자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장에 연작 판화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연작 판화가 물론 11단계로 되어 있지만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크게 이제 설명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피카소가 황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요 네 가지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선은 소가 어떤지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질감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묘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핵심 특징을 잘 추려야 됩니다. 아, 요런 이제 어떤 골격, 그리고 요런 이제 체계,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 중에서 이제 엄선하는 겁니다. 3단계가 엄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답안지를 쓰시려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냥 이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재료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최대한 빈도가 높게 그렇게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이제 그 엄선한 것 중에서도 또 엄선한 거 이렇게 하시면은 분명히 답안지가 어느 정도 퀄리티도 있으면서 끝까지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험을 이제 묘사를 하면 저는 판화, 황소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이 과정 거치고 싶지 않거든요. 1, 2, 3단계 이거 그냥 패스하고 이것만 가르쳐주면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것들은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선 처음부터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묘사를 하고 이 중에 특징을 잘 잡아낸 다음에 거기에서 본인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노동법이나 행정쟁송은 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강사님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시고 인사는 요 접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인사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은 장수하기 딱 좋습니다. 장수가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신림동에 오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공격적으로 인사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여기에서 요런 특징 그리고 엄선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본인이 조금 더 가다듬으셔야 맨 마지막에 이게 가능해지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심플한 답안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70점 육박한 그 답안을 받는 분들은 굉장히 현학적이고 유려하게 쓰지 않아요. 오히려 단순하게 쓰거든요. 유치원생이 쓰는 답안처럼 뭐는 뭐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런 연구도 있다. 사실 굉장히 심플하지만 할 말 다 하는 것이고 그게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획서에 그 3페이지 한번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1회차까지 진행이 되고, 물론 약간 이제 밀리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2번 있습니다.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이렇게 2번 있는데, 중간고사는 25점짜리로 한번 시험을 볼 것이고, 기말고사는 50점짜리로 시험을 한번 볼 겁니다. 그런데 연기 때 봤었던 그런 문제 유형은 아니고요. 실제 시험처럼 이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전주에 다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실강인 분들은 상관은 없는데 제가 강의 진행을 해보니까 그 인강인 분들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건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면 인강인데 나는 첨삭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인강을 들으시면 안 되고 온라인 첨삭반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학원에 체크해가지고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바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평상시에는
다음 주부터죠. 다음 주부터는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봤었던 그 내용 범위 안에서 그냥 키워드만 쓰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목차 키워드 요 정도로 이제 한 문제 4개 또는 뭐 5개 이렇게 해서 제가 10분 정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고 같이 우리가 한번 해설을 보시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없고 다음 주에는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강의 계획서에 다 추려 두었습니다. MP3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활용도의 차이인데 최대한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이거 너무 각 잡고 나는 오늘부터 인사를 하는 거야. 오늘 4시간 하는 거야. 자, 그거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밥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 드시고 MP3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더 기억에 잘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충분하고 금전적으로 충분하고 내 머리 용량도 충분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뭐 임산부나 아니면은 육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집에서 많이 틀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들었는지 아이가 제 목소리가 나오면 이제 조용해진대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서 조용해질 정도로 한마디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번 보도록 하죠. 우측 상단에 넘버 2라고 되어 있고,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좀 두꺼운 자료예요. 가장 두꺼운 자료. 자, 우선은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누가 합격을 하는 것이냐, 정말 빠짐없이 모든 판례를 그리고 모든 인사노무관리 내용을 쓰는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냐라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이고, 이 가능성이 여러분들 그 대학교로 좀 따지면은 A 플러스 정도는 아니에요. 한 A 제로 정도 또는 A 마이너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모든 해에는 시험 난이도가 이제 운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A0 또는 뭐 A- 정도는 아니고, 너무 어려운 해에는 B 플러스 또는 B0까지도 이제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게 합격 점수를 부여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립니다. 노무사 2차 그 시험 합격률이 극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7%다, 8%다, 9%다. 그나마 이번에 10%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합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3기 때까지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져요. 슬슬 사라집니다. 그래서 왜 사라지냐면, 뭐, 우선은 내년에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내신 포기자들이 많아져요. 우선 양에 압도당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년에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3분의 1이 사라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허걱허걱 따라오긴 하는데, 완전한 그 실력 수준,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경쟁자는 한 3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합격 기준은 전문가로서의 가능성. 첫 번째 이제 포기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포기 안 하는 사람 중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퀄리티 있게 내용 충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에서 형광펜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예 써 두었습니다. 연기 때 제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박스가 있는 것도 있고 박스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다면, 자, 나름대로 색깔을 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고정적으로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깔로 하시면 되고, 이제 1기잖아요. 1기 때는 뭘 하시냐면
그래도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확실히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단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다 치라는 게 아닙니다. 개념에서 요거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추가하시고 학자 모든 학자 아닙니다. 조금 중요한 학자 있어요. 제이 반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와 맥마한이라든지 마이클 유진 포터라든지 정말 중요한 학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자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을 좀 읽으시면서 내용에서 키워드가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또 다른 색깔 그리고 연도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대략 80년대 연구가 됐구나 90년대 연구가 됐구나 라고 하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도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예쁘다. 예쁜 건 예쁘지만 사실 예쁜 거를 떠나서 우선 여러분들이 나중에 빠르게 회독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회독을 할 때 난 오늘은 개념만 보는 거야. 난 오늘은 한번 키워드만 보는 거야. 또는 난 오늘은 대목자, 중목자까지만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지 그냥 이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독이 꼭 각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자기 눈에 노출 빈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많이 키워드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취지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제가 요거를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요 전자칠판의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제 신림동이나 여러 서점에서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2차 답안지 그 형식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 줄이 이제 왼쪽에 있고 나머지 이 줄 처리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많은 합격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가르쳐 보면 이것을 많이 활용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완전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다 써보라는 게 아닙니다. 다 쓸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한 주제 4가지 정도 또는 뭐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써볼 만한 주제 한 5가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풀 문장으로 쓰지 마세요. 어차피 풀 문장으로 쓸 실력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과학적 관리론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과학적 관리론 이렇게 이제 짧게 그냥 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죠.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 문제가 기본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변형형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변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트위스트를 시킨다 하더라도 기본을 가지고 그걸 이제 변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보시면서 책 보시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적 관리론 공부를 했는데 좀 중요한 것 같다. 뭔가 이제 되게 뭔진 모르는데 강사님이 핏대 높여서 뭐 엄청 설명을 하더라. 또는 뭐 인간관계론도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책을 공부하신 다음에 무조건 한 페이지 넘어가지 않게 그냥 한 페이지 안에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난 뭘 쓸 수 있을까? 책 참고하시면서 과학적 관리론 우선은 뭐 로마자 1부터 해서 자, 과학적 관리론의 어떤 뭐 형성 배경, 대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그래서 형성 배경 이렇게 써보시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굳이 다 쓰실 필요 없이 이건 언제 정도에 됐지? 뭐 1911년대, 뭐 아니면 1910년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이게 이제 등장이 됐지? 바로 뭐 주먹구구식의 이제 공장 관리에서 이것을 참다 못해서 테일러가 보고 무조건 4가지 이런 방식으로만 하면 성과가 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그럼 과학적 관리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4가지가 뭐가 있었지? 1, 2, 3, 4라고 해서 4가지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정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 밑에 키워드 뭐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고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어떤 이론이나 어떤
기준은 항상 뭔가 보니까 공원과 한계가 같이 따라오더라. 그러면 공원에 뭐가 있었고 한계가 뭐가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서 바로 전문화, 분업을 강조했구나.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줬구나. 그리고 구조적 접근이라고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한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일기 때는 공부 같이 저랑 하시되 그냥 하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좋은 강의였다, 책이었다. 그러면 그냥 좋은 식사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같이 공부하면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써보면 좋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요렇게 이제 목차 키워드에서 요 한 장씩 이렇게 써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부실해요. 빈약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키워드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만 써봤다 이게 아니라 아마 시험 전까지 한 주제별로 3번 이상은 써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도 실제 공부를 할 때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쓴 것을 20장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쾌감을 느끼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내가 그래도 20문제 정도는 좀 보고 집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 20문제가 아니라 이제 노동법이랑 다 봐서 20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문제 또는 5문제 요거를 써보시면 좋고 난 주제를 선정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요건 한번 정리해봅시다 또는 써보세요 라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오늘 6번 자료 있잖아요. 6번 자료 보시면 페이지 1페이지도 있지만 이제 2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써보시면 좋은 주제들이에요. 오늘 이제 배우는 내용 중에 그래도 이게 문제거리구나. 그리고 이제 써봐야 된다는 거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알려드려요. 내용 알려드리지 않고 그냥 써봐라 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내용 강의 때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렇게 공란으로 드리느냐, 뭔가 이제 채워서 드리면은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정된 틀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조금 더 주도적으로, 아까 제가 주도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60점을 넘어서려면 조금 주도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써보고 책을 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거 긴가민가 이런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말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 약술이 잘 대비가 돼요. 특히 2기 때 대비가 잘 됩니다. 하지만 논술 문제 점수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약술 문제 대비가 잘 되는 사람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논술 문제는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이게 기초 재료가 잘 받쳐져 있기 때문에 뭐를 결합시키던 뭐 관련 없는 걸 결합시켜도 그때 이거 그때 요거 이제 빠르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쉬운 문제는 빨리 쳐내고 조금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많이 할 여유를 가지고 구성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식으로 25점짜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방법은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카톡 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톡을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리고 메일은 제가 좀 늦어요. 그래서 메일로 제가 보내도 된다라고 했더니 1-1부터 3-10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내시다 보니까 꽤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냥 짧은 거는 그냥 카톡으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빨리 피드백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이것을 보시면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은 합격자들이 있잖아요. 합격자들이 뭐 카페에 올렸을 수도 있고 저한테만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공개된 자리는 좀 아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은 저에게 이제 직접 주시기도 했고 아닌 분도 계셔가지고 합격 수기를 제가 또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간 다 아껴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수십 명의 합격 수기 이렇게 드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공부하지는 마시고 후루루 보면서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다, 또는 이거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몇 명의 롤 모델을 정하신 다음에 한 3명, 4명 정도 그렇게 이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제가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그 오리엔테이션 자료 말고 제가 연기 때부터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픈 카톡방이라고 해서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오시면은 오픈 카톡방이 개설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김유미 노무사 인사노무관리 1순환 주말반 공부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 찾으셔가지고 0순환 들어가셔서 왜 아무도 안 올리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순환 주말반이 1순환 주말반. 그래서 인사노무관리입니다. 또 경조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이거 못 찾는 분들은 이 마크 누르시면 됩니다. 말풍선 마크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뭐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확실히 잘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기 때 해보니까 백지복습을 이제 하셔가지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형식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한 4개, 3개, 5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것을 올리시면 즉 그냥 그거는 누구를 위해 올리냐? 나와의 어떤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유 잘했다 뭐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도 올리고 남들은 똑같은 강의 듣고 똑같은 책 보면서 어떻게 쓰나 요것도 관찰이 되면서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스터디를 안 하셔도 요거 이제 잘 활용하시면은 남들은 이렇게 쓰는데 요거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볼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1순환 11일 동안 11번 올리시는 거예요. 11번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고 뭐 피드백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올리시고 다른 사람도 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들어오시는 게 필요한 게 저번 그 연기 때 보니까 뭐 자꾸 뭐 대출 뭐 권유 뭐 그리고 뭐 투자 뭐 권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막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2주 뒤에는 잠글 겁니다. 그래서 2주 안에 빨리 들어오시고 나중에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비번 설정을 할 테니까 그 전에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 카톡방에는 백지 복습한 거, 그리고 오늘은 쪽지 시험이 없지만 쪽지 시험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게 되면 2개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올리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는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은 어디를 펼쳐보시냐면, 자, 1편 인적자원관리의 개념과 접근법이라고 하는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과거의 기출문제 뭘 냈는지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 핵심 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고,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관점에서 인적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안 보여요. 여기에서 그래서 핵심이 뭐라는 건지 3줄이 있는데 뭘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번째 줄에 나와 있는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 핵심 요소 4가지 요걸 쓰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줄에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관점에서 부서의 역할, 인적자원관리 부서 역할을 4가지 써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물어보았구나.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기출이 된 거는 패스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기출이 된 것은 나오지 말아라라고 하는 기우제를 지내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27회
이때 한번 문제 보시면 과학적 관리론이 직무설계 등등등에 기여한 바를 논하고 인간관계론을 과학적 관리론과 비교해서 논하시오. 호송공장 중심으로 논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결국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의 내용과 비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회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고 식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영조직의 발전과정, 경영조직이 아닌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그때는 경영조직론이 지금같이 분리된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 자, 기업 조직의 발전 과정을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리고 근대 조직론을 중심으로 비교 논술하시오라고 이제 크게 물어본 것입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너무 크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A 안에 A 다시를 쓰고 어떤 사람 A 다시를 쓰고 어떤 사람 A 다시를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어떤 그 변별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대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묻는 경향이 있는데 우선은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이 굉장히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여러 번 물어봤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되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은 꼭 써봐야 될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편 한번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편에서 1편은 5장까지로 이제 큰 챕터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여러분들 순서대로 외우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과목 안에 들어있는 학문인가를 설명하는 게 1장. 그 다음에 그 경영학이라고 하는 요 과목 중에는 여러 가지 아까 과목이 있다고 또 기능별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마케팅도 아니고 회계재무도 아니고 생산관리도 아닌 인적자원 관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의미 부여하는 게 2장. 의미 부여를 했다면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3장. 그리고 이제 4장은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장입니다. 4장에서 아까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5장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야로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은 제가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1편은 개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목차를 외우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기 때 우리가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경제학과 경영학은 비교가 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등한 레벨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학은 제한된 자원이라고 하는 이 자원의 배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군대 문제, 정부 문제, 가정 문제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의 재화의 분배 문제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게 경제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영학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운영 관리 활동 또는 이제 기업의 자원 배분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경영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게 바로 연기 때 설명을 드렸었던 것이고 1기 때는 우리가 심화해서 공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옐로우 카드를 띄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옐로우 카드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건 뭐 경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을 붙일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더 공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쓸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옐로우 카드를 제가 띄워놨는데 고잉 컨선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계속기업이라고 번역이 되긴 합니다만 계속기업이라고 많이 쓰진 않고
통상 그냥 고잉 컨선이라고 많이 씁니다. 누가? 학자들이, 그리고 컨설턴트들이 고잉 컨선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우선은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기업이 아니고, 기업 본래의 목적이 뭐죠?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윤 창출, 수익 창출, 그리고 구성원, 핵심 인재나 우수 인재를 잘 보유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재투자 과정을 하는,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유기체로서의 기업을 우리가 고잉 컨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알려드리냐면, 결국 자,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재화나 서비스의 분배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로 계속 기업 관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고잉 컨선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게 바로 경영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쩌라는 거야? 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못 알아차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직구로 알려드리면, 앞으로 기업이라고 쓰실 때는 고잉 컨선으로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언어? 학자의 언어, 컨설턴트의 언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 그것을 이제 유기체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고잉 컨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기업이 또는 조직이 또는 회사가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 기업은 고잉 컨선으로서 계속 유지해 나가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게 된다? 인적 자원 관리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약간 더 이제 부연 설명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잉 컨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유기체로서 존재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잉 컨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이라고 쓰기보다는 고잉 컨선으로서 기업,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일회성이 아니구나, 계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일정한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2번에 보시면 가치 사슬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유진 포터가 1985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클 유진 포터가 정립을 하고 있는 바로 이론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밸류 체인 또는 가치 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밑에 바로 주활동을 한번 보세요. 주활동이 뭐냐면, 기업이 본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지금 단계별로, 자, 우선은 내적 유통, 다음에 생산, 그리고 외적 유통, 영업, 그리고 사전, 사후 서비스를 거치면 이윤이 창출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내적 유통이 뭐냐면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인바운드 로지스틱스입니다. 유통은 유통인데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부품이나 여러 가지 자재들을 구입해 오는 활동, 이게 이제 내적 유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죠? 오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제조,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생산을 하면 이제 뭐 하게 되죠?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예요. 그래서 외적 유통을 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많이 이제 잘못됐을 때는 AS 서비스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영업 그리고 AS 활동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이 되는 재반 과정, 즉 부가가치가 생성되는 과정을, 기존에는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론적 틀
틀로 마이클 유진 포터가 바로 경쟁 우위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보시면은 인적 자원 관리는 없습니다. 주활동이 없고, 자, 주활동처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지만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백업을 해주는 지원 활동 중에 이제 음영 표시를 한번 보시면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백업. 지원을 해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인적자원 관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업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기반 구조뿐만 아니라 뭐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백업이 돼야 되겠지만 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인적자원 관리, 사람 관리가 가장 이제 백업 활동 중에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긴 하는데, 자,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1편은 아니고 아마 한 4편 정도에서 4편에서 한번 같이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죠. BPR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14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직무과정 재설계라고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약간 참 생뚱맞다라고 느끼셨을 겁니다. 갑자기 뭐 직무 설계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느니 어떻게 해야 된다니 이렇게 설명을 듣고서 갑자기 자, BPR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갑자기 뭔가 이제 비용도 줄이고 품질도 높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과정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자, 이 BPR이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냥 직무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마이클 유진 포터의 밸류 체인 있잖아요. 여기에서 가치가 부과되는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BPR에다가 뭐라고 써 두시면 좋냐면 이때의 프로세스, 즉 비즈니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마이클 유진 포터가 얘기를 했었던 밸류 체인, 가치 사슬에서 가치가 부여되는 이러한 각 단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때의 프로세스가 바로 자, 밸류 체인의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바운드, 그리고 오퍼레이션, 그리고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 그리고 마케팅과 세일즈,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에 있어서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다?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4편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경영학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경제학이랑 다르고 우선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학은 큰 틀에서 주활동 그리고 지원활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인적자원관리는 지원활동 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시면 2장에서 이제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전자칠판 한번 보시면서 제가 책을 구조화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자, 인적자원관리는 당연히 사람,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런데 뭘 위해서? 바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이라고 하는 활동, 관리를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계획, 실천, 통제라고 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기업의 경제적인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인적자원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 무지성으로 암기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인적자원관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경영학의 한 뿌리 또는 한 기능, 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뭘 대상으로? 우선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자,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기도 하고, 자, 근로의 대가를 주기도 하면서 동기부여시키기도 하고 방출시키거나 방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뭘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목적을 통상 교수님들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 관점, 조직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유연하게 활용을 하면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보유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효율성이죠. 자, 그런데 이 목적이 기업 초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도 이제 그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입니다.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직이 아까 고잉 컨선, 계속 기업으로 영속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바로 중요한 종업원의 이제 그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기부여라든지 욕구를 충족한다든지 만족감을 느낀다든지 행복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통상 사회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심화해서 목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보면, 자,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자, 한마디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종업원도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거. 이지만, 요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 그 관문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를 계속 팽창시켜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크게 만들고, 자, 크게 만들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다 해야 된다?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덕적인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지금 보시는 5페이지에 인적자원관리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념의 첫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종업원의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목적 대신에 뭘 쓰기도 한다? 자, 기업의 바로 생존, 그리고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한 관리 활동을 수행해서 이것을 이제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필기를 해두세요. 결국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생존,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인력을 대상으로 라고 했었잖아요.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활동을 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이 특별하기에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가가,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서 10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냐, 사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대다수의 이제 그 학자들 또는 컨설턴트들, 그리고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인적 자원은 이렇기 때문에 중요해라고 하는 것이 통상 10가지 정도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자, 이렇게 쓰시지 말고 우리도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그 키워드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연기 때는 한 3가지 정도만 공부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10가지 다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경영의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사람 그리고 물자,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적 자원,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특히 오라일리와 페퍼라고 하는 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죠. 그래서 오라일리는 누구냐면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적 자원 그리고 조직 행동론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제프리 페퍼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자, 스탠퍼드 대학교와 하버드대 교수로 역임을 한 적이 있는 오라일리와 페퍼의 책 제목이 바로 히든 밸류인데, 자, 히든 밸류가 뭘 의미하는 거죠?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뭐가? 인적 자원은 재무제표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특이하게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히든 밸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자원 기반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된 내용이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모형으로 제가 아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타대 제2반이의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의 주체자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아마 경영조직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인생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 의사결정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때 선택,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물적 자원도 아니고 정보 자원도 아니고 화폐 자원도 아니고 바로 뭐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판단의 주체자는 결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의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덧붙여진 가치를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자, 기존에 들어간 원가보다 훨씬 더 그것을 증폭시켜서 가치를 크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주체가 뭐다?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지식근로자라고 하는 요 용어 명칭도 많이 이제 쓰게 되는데, 바로 8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현대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은 육체 근로자의 생산성을 훨씬 더 능가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식 근로자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자신의 일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혁신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지식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혁신, 개선, 발전을 통해서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6번에서 이제 지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지적 능력, 생각하고 사고하고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바로 뭐다?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보시면 무형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형자산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물적 형태는 없지만, 즉 가시적으로 또는 유형화되어서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미래의 경영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형자산으로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 한번 보시면 탁월하게 경쟁력이 있는 렌트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고전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리카르도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지대설을 차용을 해서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지를 은유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리카르도는 지대라고 하는 렌트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렌트라고 합니다. 지대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서 우등지와 열등지가 존재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 있나 하면 반대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역량의 고저에 따라 가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렌트랑 똑같은 논리라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8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번째 줄에 자, 리카르도의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자, 지대라고 하는 게 토지를 이용한 대가로 지주에게 주는 건데 우등지가 있고 열등지가 있듯이 사람도 역량이 우수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치 차이가 확연히 생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사람의 가치를 땅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인적 자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모집에 있어서 한마디로 인적 자원을 획득하고 확보하는 활동에 있어서 외부 노동시장에서 지금 찾는 적임자를 쉽게 구하기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왜죠?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역량,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획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희소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소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0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 모방장벽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모방장벽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적 자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방이 뭐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사하는 것, 따라하는 것을 모방이라고 하고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물적 자원이나 다른 여타 자원과 다르게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사, 재현, 따라하는 것. 자, 이게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바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냥 여러분들 좋은 연구였다. 자, 이렇게 보면은 또 어떻게 되죠? 그냥 좋은 식사였다 오늘.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책 탁 덮고 좋은 그냥 의미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인적 자원은 뭘 가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콕콕 박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모방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희소하기 때문에 또는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되는 자원 기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히든 밸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은 좀 표기를 해 두시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학자들은 사람의 어떤 독특성, 희소성 그리고 가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2번을 우리가 제대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2번으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해서 6페이지 반의의 주장을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반의의 주장은 여러분들이 결론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자원 기반 관점을 알기 위해서는 1980년대에 어떠한 이제 학술적인 연구가 있는지를 배경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박스는 자원 기반 관점이 아니라 자원 기반 관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배경. 자, 자원 기반 관점은 1989년 그리고 90년 한마디로 199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소강 상태였었다가 1980년대에 지배적인 이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더 트리거가 되면서 방아쇠가 되면서 더 등장하게 된 게 자원 기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80년대에는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포지셔닝 학파가 있습니다. 포지셔닝이 뭐죠? 위치를 둔다는 거죠. 그렇죠?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자, 산업을 잘 분석을 하고 세팅을 잘하면 수익이 난다.
라고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파들이 포지셔닝 학파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포지셔닝 학파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마이클 유진 포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포터는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클 유진 포터 이렇게 이제 생기신 분입니다. 우선 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수익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산업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 특성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5가지 구성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필기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것만 좀 적어보세요. 1980년대에 포지셔닝 학파의 대가, 한마디로 가장 대표 주자가 마이클 유진 포터인데, 마이클 유진 포터는 뭐라고 얘기했다? 우선은 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경쟁의 정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경쟁의 정도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5가지의 힘, 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배경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은 얼마나 공급하는 사람의 그 권력, 협상력이 강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큰가, 그리고 자, 구매자, 소비자 또는 이제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구매자의 협상력이나 권력이 얼마나 강한가,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해서 진입 장벽이 얼마나 낮은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싸우고 있는 다른 그 산업 내의 다른 기업들 간의 경쟁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 요 5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수익이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학파라는 거예요. 요 5가지를 분석만 잘하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느낌을 한번 보시면 뭐냐면, 자, 기업이 있을 때 지금 기업 내부는 전혀 살펴보지 않고 뭐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기업 외부의 요인들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진입장벽이 있는가, 부품 공급업자는 얼마나 권력이 센가, 대신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얼마나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은 외부 요인들이에요. 그렇죠? 외부 요인들. 한마디로 외부 요인 분석을 잘 해서 세팅, 포지셔닝을 잘하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마이클 유진 포터의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자원 기반 관점을 거꾸로 거슬러서 그 역사 뿌리부터 한번 보면 1950년대에 시작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다가 다시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1959년에 자, 펜로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펜로즈는 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 생산 설비나 자본이나 인력 등에 대한 유형적 자원들의 집합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쓰지 마시고 요 키워드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업은 뭐다? 다양한 자원들의 집합체, 결합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유형자원, 무형자원, 인적자원,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의 집합, 결합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업 내에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기업의 외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기업 내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야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는 자, 이러한 관점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1984년에 약간 미약하게나마 워너펠트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이라고 해서, firm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자원 기반 관점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원을 통해서 독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아까 포지셔닝 학파의 그 궤를 잇는 게 아니라 펜로즈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자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산출물인
제품과 서비스, 고객, 환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힘입어서 또 다른 학자 1990년에 프랄라드와 하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코어 컴피턴스라고 하는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직 내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 기술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하고 이런 기술들의 힘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연결하는가가 결국은 뭘 결정한다? 수익을 결정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 프랄라드와 하멜도 뭘 주장한 거냐면 기업의 내부 자원, 내부 기술, 내부 역량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지지부진하게 내부가 중요하다, 내부의 기술이 중요하다,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가 왜 이 하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책에 또는 인사관리에서 제2 반이만 이렇게 지금 띄워주고 있냐면 우선 자원 기반 관점을 간결하게 정리를 합니다. 알았고,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내가 이제 다 알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간결한 명제로 이론화해서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firm resources. 이게 이제 결국 기업의 자원이죠. 그리고 sustained.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게 지속적인 경쟁 우위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자원과 지속적 경쟁 우위라고 하는 1989년 그리고 91년 논문에서 브린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이 간결한 명제를 대두시키면서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책의 4번 그림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요 모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맨 마지막 한번 먼저 봅시다. Sustained Comparative Advantage. 이게 이제 아까 논문의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장기간 높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장기간 동안 높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지속적 경쟁 우위는 서핑에 비유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쟁 우위는 일단 파도에 한번 올라탄 다음에 물살을 이제 몸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긴 한데 파도가 사그라들게 되면 기업의 수익도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장기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지속적 경쟁 우위는 계속 서핑을 하면서 파도를 계속 탄다는 겁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바로 지속적인, 바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려면 간결한 명제라고 했잖아요. 4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valuable, rare, inimitable, 그리고 non-substitutable 이라고 하는 게 4가지입니다. 자, 4가지를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브린이라고 표현을 하죠. 브린 프레임워크. 앞에 있는 요 약자, 약어만 따서 브린 프레임워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valu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valuable이라고 하는 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가치 있다는 것은 연기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된 말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하지만 고급스러운 이제 교수님들의 어휘로 표현을 한다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valu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외부의 기회와 위협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기회다. 이거 잘 포착해야 되겠다. 아, 이거 위협이다. 그래서 이거 방어 잘해야 되겠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바로 valuable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기회, 위협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valuable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rare입니다. rare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희귀한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구입하거나 획득하기 어려운 것인데 누가? 경쟁업체가, 경쟁 기업이 쉽게 구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경쟁 기업이 희소하고 드물고 적고 희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보유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inimitta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inimittable은 이제 모방 불가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 하나, 두 개, 세 개의 조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역사적 조건이 독특하고 두 번째, 코절이라고 하는 게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가 왜 성공했는지 왜 망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 애매모,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기업 운영이 그렇게 명료하고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관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독특한 역사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해당 기업만이 경험해온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이것이 다른 기업이 모방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과적 모호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왜 그 기업이 성공했는지. 예를 들면 삼성이 성공했잖아요. 근데 삼성이 성공한 이유가 단 하나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원과 경쟁 우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식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식별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사회적 복잡성이 있습니다. 기업 운영은 특히 이런 사회적 복잡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대인관계도 존재하죠. 독특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거래선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문화도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방,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사실 이 네 가지 특성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불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술, 다른 자원, 다른 정보, 다른 제품, 자,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할 수 있는 특징이 이제 바로 대신할 수 없다는 특징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 높은 실적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간결한 명제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앞에 뭐가 있죠? 전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자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헤테로제니티라고 해서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하다. 즉 이질적이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유사하거나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이 모발리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동하지도 못한다는, 이동성도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없다, 특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보유 수준이나 자원 자체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자, 모방이 매우 힘들거나 비탄력적인 공급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어떤 요인들이 변화할 때 공급되는 인적 자원의 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향을 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네 가지 핵심 특징이 이제 도출이 되는 것이고, 이 네 가지 가지고 있으면 영속적으로 서핑 타듯이 높은 실적을 아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바로 극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죠? 그럼 장기간 지금 높은 실적 유지하려면 지금 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불임 특징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를 갖추어야 높은 실적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자원 기반 관점의 가장 핵심인데, 자원 기반 관점이 그럼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업의 성과는 뭐가 결정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결정한다. 이게 바로 자원 기반 관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었던 많은 학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로즈, 워너펠트, 프랄라드, 그리고 바니,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파트에 가보시면 라이트와 맥마한까지 이 많은 학자들이 결국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기업의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기업의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 자원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핵심 역량이다 또는 자원이다, 독특하다, 희소하다, 아까 모방장벽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성과가 난다라고 보는 게 바로 자원 기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4번,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지만 타 주장이 이제 밑받침이 되어서 간결한 명제로 맨 마지막에 이제 정리한 것이 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어디를? 바로 가운데에 나와 있는 불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간 실적 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적 자원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심화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불인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인적 자원도 당연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하지만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조직 문화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문화도 가치가 있고 굉장히 드물면서 모방하기도 힘들고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도 그러하다. 자,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인사관리 시스템도 사실은 여러분들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거 그냥 똑같이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시스템을 구현해서 운영, 설계하는 거 그리고 그게 정착되게 만드는 이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시스템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인이라고 하는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사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가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실적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2장에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보고 15분 쉬고 이제 나머지 부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